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사기당할 뻔했던 남자입니다. 전 몇 년 전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경험했었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뒷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 인생을 제대로 사기당할 뻔했었거든요. 엄청난 천운이 찾아와 절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득 안겨주었던 그때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전 변호사였던 아버지 덕에 제법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대신 3대 독자였던 제게 걸던 부모님의 기대가 아주 크셨죠. 강남에서 자란 전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짊어져야 했어요.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유, 우리 귀한 3대 독자.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엄마 마음이 너무 짠하구나. 그래도 대학만 잘 붙으면 그때부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엄만 우리 아들 믿어. 자, 이거 먹으면서 해. 감사해요,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전 좀 많이 늦게 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자. 엄마도 거실에서 책 읽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성국이 넌 네 공부 열심히 해. 부모님은 제가 아버지처럼 법조인이 되거나 최소한 전문직을 가지길 바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도 바라셨고요.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 학창시절 내내 공부와 씨름하며 잘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 그 시간이 괴롭지만은 않더라고요. 공부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아버지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야망도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절 학교와 학원에 태워다 주시고 데리러 오기도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던 저와 조금이라도 함께 고생하고 싶다며 밤잠까지 줄이기도 하셨죠. 그런 어머니의 묵묵한 지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한 동기부여를 해주신 아버지 또한 너무 든든한 존재였죠.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하다못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도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지. 성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성공은 아니야. 진짜 성공이라는 건 스스로 원하는 거 땀 흘려 쟁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야. 나 스스로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해지는 거. 내 자식에도 나와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성공인 거다. 아버지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어도 그런 진짜 성공은 물려줄 수 없단다. 그래서 아버진 네가 노력으로 네 삶을 읽어가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 스스로 노력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아버지의 말은 제게도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꿈을 심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전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 뒤를 이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쟁취해낼 수 있었죠. 제가 변호사로서 첫 출근을 하던 날 부모님이 절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새 양복 입고 있으니까 너무 멋지다.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에이, 왜 울고 그러세요? 저 출근도 못하게. 울지 마세요. 감격스러워 그러지. 아이, 당신도 참. 내가 전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만. 하여간 당신 자식 사랑은 알아줘야 돼. 성구가 오늘은 아버지가 태워주마. 얼른 가자.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되지. 이렇듯 3대 독자인 저에 대한 부모님 사랑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호사가 된 뒤 부모님의 바람은 이제 하나였어요. 제가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는 일이었죠. 우리 집은 워낙 손이 귀하지 않냐. 네 엄마가 널 낳기 전까지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 잘난 집에 시집 왔으면 손주 낳는 의무를 빨리빨리 다해야지. 왜 애를 못 갖냐면서 말이다. 당신 그때 정말 힘들었지?
난 그때만 생각하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럼요, 말도 말아요. 그래도 내가 성국이 낳은 뒤론 어머님 한동안 내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셨잖아요. 그 뒤로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서럽던 앙금이 많이 풀렸죠. 아무튼 성구가, 엄만 돌아가신 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무조건 아들 낳아라 이런 말 안 할 거야.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니. 그냥 하나라도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는 거,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저 또한 어릴 적부터 결혼은 너무 늦지 않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빨리 자식을 낳아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도 생각했죠. 그런 전 나이 34세 2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날 좋아해 주실까? 우리 부모님 직업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분들 아니야. 물론 좋은 직업이나 집안 마다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무턱대고 색안경 끼는 분들은 절대 아니셔. 걱정하지 마. 성인 네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앤데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아는 집안도 벌이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와 소개로 만났습니다. 실은 지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정이 생겨 아내가 대타로 나왔다가 인연이 되었던 거죠. 솔직히 전 처음엔 아내가 그냥 그랬는데 아내가 먼저 제게 조심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니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착하고 대화도 잘 통해 나중엔 제가 아내에게 더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배려심에 가장 눈길이 갔었죠. 저는 성품을 가장 우선시하던 부모님도 분명 제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부모님은 아내를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요. 장인 장모님과 처제도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저와 아내는 별다른 잡음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어휴, 어머님 아버님 소파 옮기시게요? 저 오면 도와달라고 하시지. 이 무거운 걸 왜 두 분이 힘들게 옮기고 계세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나머진 제가 들어서 옮길게요. 아들 없는 집에 사이가 생기니까 너무 든든하네. 고마워, 김서방. 아유,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힘쓸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제가 무조건 시간 내서 달려올 테니까요. 전 딸만 둘이던 처가에 아들 노릇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어요. 두 분은 결혼도 늦게 하셨는데 아내를 낳기 전 장모님께서 유산을 2번도 아닌 3번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더욱 두 분께 든든한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었죠. 전 처가에 가면 무조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사사지 찾아 전부 해결해드리고 왔습니다. 가구 옮기기, 못질하기, 경적 고치기 등 장인어른이 계셔도 제가 아들 노릇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부러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니 두 분은 정말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처젠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언니 시집가고 두부만 남아서 쓸쓸하시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형부가 언니랑 이렇게 자주 저희 부모님 찾아와서 잘 챙겨주시니까 제가 멀리서 한결 마음이 놓여요. 감사해요, 형부. 뭘, 결혼했으면 두 분도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 처제도 혹시 생활비 모자라거나 하면 꼭 나한테 연락해. 내가 내 동생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 꼭 아내처럼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잊지 않던 처제가 전 참 귀여웠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던 제게 처젠 정말 동생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내는 처가 식구들에게 살갑던 제게 고마워하며 자신 또한 저희 부모님께 다가가려고 해주었죠. 저희 부모님은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하려 노력하던 아내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냄비 꺼낼까요? 그리고 이 재료 다듬으면 될까요? 제가 아직 어머님에 비해 살림 실력이 부족하니까
옆에서 도우면서 많이 배울게요. 우리 며느리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아유, 괜찮어. 거기 앉아 있어. 성국이더러 도우라고 하면 돼. 성국아, 너 이리 와서 앞치마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돕고 싶어요. 저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뭐든 나눠서 해야죠. 그래? 아이, 그럼 내가 고맙게 도움 좀 받을까? 어려운 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달걀만 좀 까줄래? 육전 부치게. 네가 육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고기 좀 많이 사왔지. 아내 며느리 귀하게 여겨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결혼할 때 해온 게 많이 없어서인지 저희 부모님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저희 부모님 앞에만 서면 긴장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아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집에 가면 더더욱 긴장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애들아, 너희 아직 좋은 소식 없지? 아, 네. 아직 아가가 저희한테 와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어머니. 걱정이다. 우리 집은 워낙 손이 귀해서 하나라도 태어나줘야 마음이 놓일 텐데. 둘 다 노력하고 있는 건 맞지? 저와 아내에겐 도통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처가에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의 입장은 조금 달랐죠. 콕 집어 말하자면 아버진 그래도 말씀을 아끼셨지만 어머니가 갈수록 많이 초조해하며 손주 소식을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닌 손자든 손녀든 집안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저희 집에 가는 일을 갈수록 어려워하게 됐던 겁니다. 여보, 우리 시험관 시술이라도 받아보자. 우리 둘 다 애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잖아. 어?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가자, 여보. 시험관 하려면 내 손으로 직접 내부에 주사도 놔야 된다고 하는데 나 그거 너무 무섭단 말이야. 병원에서 당신이랑 나 둘 다 큰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분명 기다리면 아이가 찾아와 줄 거야. 3년이 지나자 전 아내에게 본격적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많았던 아내는 주사가 무섭다며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저 또한 시험관도 임신도 여자가 많이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내에게 그 이상 강요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집안 대를 잇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어머니는 갈수록 아내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해, 아가, 너 진짜 병원 도움 안 받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대체 무슨 노력? 병원 가서 도움도 안 받고 있으면서 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 시집 올 때 뭐라고 했는지 잊었니? 기억나요, 어머님. 아니, 넌 기억을 못하는 것 같구나. 난 분명히 말했었다. 나랑 네 시애비가 집이든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넌 딱 하나. 손이 귀한 우리 집 손주만 잘 낳아달라고. 그거 하나면 우린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이다. 너 우리한테 꼭 빨리 손주 안겨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3년. 아니, 3년이 뭐야. 벌써 4년이 다 지났다, 얘. 그럼 너도 최소한 시험관이라도 해보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노력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거듭 병원 가서 도움을 받아보자고 좋은 말로 부탁하던 어머니는 결국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을 숨길 수 없으셨던 겁니다. 말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어머니 눈엔 그 노력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머닌 갈수록 아내를 닥달하며 못마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언제 우리 집 와서 설거지, 음식, 뭐 이런 거 해달라든? 내 집 살림은 내가 해도 돼. 그 애 하나만 낳아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유, 속 터져서 진짜. 여보, 애들이 아우려니 알아서 하겠지. 그만해. 뭘 그만해요? 성희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 엄청 못된 시어머니인 것 마냥 죄인 같은 표정까지 짓고 있는데 내가 복장이 안 터지겠냐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셨지만 어머님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화를 내며 말렸었죠. 어머니, 아이 문제는 온전히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예요. 노력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제일 힘들 당사자인 집사람의 몫이라고요. 아이 없어도 저랑 집사람 둘만 잘 사면 될 일인데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으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니? 아유,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그리고 넌 내가 집안 대에 있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두 사람만의 문제라는 말이 나와? 너한테 형제라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결혼 전부터 이미 다 말한 문제인데 이제와 저런 모습을 보이니 내가 화가 안 나? 왜 넌 엄마 마음은 이해를 못해?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분명 저 또한 연애 시절부터 저희 집은 성별 상관없이 손줄 간절히 바라는 집이라고 말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는 그걸 다 듣고서도 알겠다고 결혼했던 건데 무섭다며 병원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머님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저야 그래도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 편을 들긴 했지만 어머니께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답니다. 전 이런 분란을 막기 위해 아내겐 저희 집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했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꼬박꼬박 또 저희 집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가서 내가 며느리 둘인 해야지. 안 그럼 나 진짜 나쁜 며느리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여기서 더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해. 그래도 가서 싫은 소리 듣는 거 힘들잖아. 나만 가면 되니까 그냥 당신은 집에 있어. 어? 저희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꼬박꼬박 부모님을 보러 가겠다니 고마우면서도 저 또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어머니 질책이 역시나 버겁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 뒤 결국 아낸 시험관 시도를 해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당신 정말 괜찮겠어? 어,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비겁하게 도망만 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섭지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보려고. 그동안 고집 부려서 미안해, 여보. 아니야. 고마워, 여보. 내가 옆에서 어떻게든 당신 덜 힘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결정이었는지 알기에 전 아내를 끌어안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가 직접 그 결심을 말씀드리더군요. 그때 전 어머니가 그런 아내의 말까지 곱게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는 어렵게 말을 꺼낸 아내에게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주시더군요. 정말이니? 정말 병원에 갈 거야? 네, 어머님. 그동안 결혼 전에 드렸던 약속 안 지키고 고집 부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라도 마음 먹어줘서 고맙다, 고마워. 무서운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고맙다. 난 둘도 안 바래. 딱 하나만 낳아주면 평생 너 공주 대접해주마. 고맙다, 아가.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는 제게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들 다 해보려는 노력 나도 버티지 말고 빨리 할 거 그랬어. 어머님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고 너무 죄송하더라. 하지만 그 뒤로도 아내는 병원에 방문하길 한 달 정도 미루더라고요. 주사가 무섭다며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또 했다 취소하길 반복했죠. 그래도 전 끈기 있게 아내의 결심이 서길 기다렸는데요. 이젠 정말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아내와의 난임센터 방문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희 집엔 엄청난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봐. 왜, 뭔데? 뭐 벌레라도 나왔어?
아니, 이것 좀 보라고. 임신 테스트기. 나 임신했나 봐. 뭐? 임신? 그날 아침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며 절 부르더군요. 황급히 잠에서 깼던 전 아내가 내민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엔 정말 선명한 두 줄이 찍혀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바로 아내를 얼싸안았습니다. 우와, 이거 꿈 아니지, 여보? 진짜 맞지? 설마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혹시나 해서 두 번이나 해봤어. 어쩐지 마법 예정일이 자꾸 늦어지길래 혹시나 해서 해본 건데 진짜 임신일 줄은. 고마워, 여보. 정말 축하해. 어떻게 병원에 갈 마음 먹자마자 이렇게 아이가 찾아와 줄 수가 있지?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어. 그동안 숱하게 했던 마음고생이 떠올라 아내도 저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둘 다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 찾아갔더니 정말 아내는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날 우린 바로 저희 부모님 댁부터 찾아갔어요. 아내가 장인 장모님에게보다 저희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싶어 했거든요.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셨고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가. 네가 드디어 우리한테 귀하디 귀한 선물을 주는구나. 고맙다, 성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랬던 거 전부 사과하마. 난 이거면 다 됐다, 다 됐어. 고마워. 얼마나 간절히 손질 바라셨던 건지 어머니 나의 눈물까지 터뜨리시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이후 임신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님께서도 내심 손주 소식을 기다리셨던 건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움직이지 말거라. 뭐 주랴, 어? 내가 다 가져다 주마. 그냥 물 떠오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내가 가져다 주마. 임신 초기엔 특히 조심해야 돼. 얘 성구가, 넌 네 마누라가 물 먹고 싶은 것도 미리 캐치 못하니? 홀몸도 아닌 앤데 네가 더 각별히 신경 써줘야 할 거 아니야. 얘 성이야. 너 나중에 애 낳으면 이 시애비가 적당한 차 한 대 뽑아주마. 네? 차요? 그래. 아이 성국이가 있다고 해도 너 혼자 애 데리고 움직일 일도 분명 생길 거 아니냐. 내가 최대한 좋은 걸로 뽑아주마. 내가 지금 잠깐 돈이 어디 묶여 있거든. 그러니까 애 태어날 때까지만 혼자 움직일 일 있으면 택시 타고 다니려무나. 어차피 임신했을 때 운전하면 위험해서 안 돼.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내 공주 대접해주기 시작하셨답니다.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아내가 먹고 싶다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직접 가져다 주셨고 인부복이며 다리 찜질기, 안마기 등 아내에게 필요한 거 뭐든 최고급으로 사다 주셨죠. 또 부모님 댁에 가면 아내는 상석에 앉아 움직일 필요도 없었어요. 두 분은 아예 저더러 이제부터 전 아내 전속 하인이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진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멋진 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고까지 하셨답니다. 아내는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두 분은 그런 아내에게 용돈까지 통크기 한 번씩 보내주시곤 하셨죠. 나 요즘 이렇게 과분한 대접 받아도 되나 싶어요, 여보. 왜 부담스러워? 두 분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지 뭐.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아. 특히 어머님이 날 다시 예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 여보, 나 우리 애 당신처럼 똑똑하고 착한 애로 키우고 싶은데 쭉 다시 직장 안 다니고 육아랑 살림에만 전념해도 돼? 당연히 되지. 당신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리고 육아랑 살림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당신 편한 대로 해. 다리는 안 아파? 앉아봐. 내가 주물러 줄게. 아내를 공주 대접해줬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냥 행복해하던 아내를 보면 저 또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죠. 아내는 5개월 차가 되기 전에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말도 병원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어머님 내심 아들을 바라셨던 건지 그 뒤로는 아내를 더더욱 아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찾아오자 저희 집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전 아내가 산부인과에 검진을 갈 때마다 웬만하면 꼭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 8개월쯤 됐던 어느 날엔 제 재판 일정 때문에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겠더군요. 전 출근을 하며 아내에게 미안한 듯 말했어요. 당신 이제 몸도 많이 무거운데 혼자 그렇게 보내서 어떡해. 미안해. 내가 애야. 괜찮아. 당신은 재판이나 잘해. 그래도 미안해 여보. 버스 타지 말고 꼭 택시 타고 가. 알았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날 재판은 마무리가 잘 되었고 전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때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 시간을 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오후 1시 50분쯤 걸려온 친구의 전화로 인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거든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너 일하는 시간 아니야? 2시까지 병원 점심시간이야. 넌 잘 지내냐? 요즘 별일은 없지? 아예 없지 뭐. 오늘도 재판 하나 무사히 끝내고 회사 들어가는 길이야. 그 친구는 산부인과 의사로 아주 성실하고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서로 일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제 결혼식에도 와주었던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녀석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둡더라고요. 그런 제 친구는 제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냈습니다. 성구가, 있잖아. 너 혹시 이혼했냐? 뭐? 아이, 무슨 이혼을 해. 잘 살고 있구만. 우리 마누라 지금 임신 8개월 차야. 그래? 그게 네 애라고? 근데 네 와이프 있잖아. 우리 병원에 검진을 왔던데. 그것도 다른 남자랑 손 꼭 붙잡고. 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네가 일하는 병원 안 다녀. 땡땡 병원 다니는데. 아이, 사람은 잘못 봤겠지. 내 아내도 오늘 병원 가는 날이긴 한데 혼자 간다고 그랬어. 친구는 자신의 병원에서 제 아내가 웬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픽 웃으며 대꾸를 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친구의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고 말았죠. 땡땡 병원 맞아. 그게 내가 다니는 병원이야. 나 한 2주쯤 전에 여기로 병원 옮겼거든. 그럼 역시 재수 씨가 맞나 보다. 내 진료실 앞은 아니었는데 재수 씨 분명 다른 의사 진료실 앞에서 어떤 남자랑 손 꼭 붙잡고 앉아 있었다니까. 2시에 점심시간 끝나고 진료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둘이 완전 그냥 부부 같던데. 그래서 난 네가 그새 이혼이라도 했나 했지. 말도 안 돼. 너 결혼식 이후로 내 아내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헷갈린 거 아니야? 너 어딘데 지금? 가까우면 와서 직접 확인해 보던가. 내가 재수 씨 본 지가 5년이 됐지만 재수 씨 눈가 아래 점 하나 있잖아. 내가 기억하는 위치에 그 여자도 똑같이 점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재수 씨 목소리가 좀 특이하잖아. 재수 씨 날 못 본 것 같은데 난 딱 보고 네 아내인 거 알았다니까. 너무도 확신하던 친구의 말에 전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차를 돌려 그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곳은 아내가 다니던 산부인과까지 차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거든요.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가 평소 진료받던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 앞으로 달려간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쪽은 그때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기는 어떻게? 형님. 다른 환자가 먼저 들어가 진찰을 받고 있었는지 아내는 여전히 진료실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낯익은 남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서요. 거친 숨을 고르며 소리친 절 발견한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절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남잔 저도 분명 아는 얼굴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 고등학교 친구로 대형 한의원에서 일하던 한의사였어요. 여보, 얜 동호라고.
잘 나가는 한의원 다니는 한의사야. 결혼식에도 왔었는데 당신은 정신이 없어서 기억 안 나지? 전 과거에 아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잠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친한 동창 몇 명과 종종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술에 조금 취한 나는 까르르 웃으며 그 한의사를 제게 소개시켰었죠. 여보, 동호 얘 고등학교 때 나 막 따라다녔었다? 아이, 야, 형님 오해하시겠다. 난 널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잠깐 관심 정도만 가졌을 뿐이야. 지금 나 좋다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같이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는 100% 친구 사이입니다. 잠시라도 제 아내를 좋아했었다는 그 남자가 조금 찝찝했었지만 그 뒤 별다른 의심을 하진 않았었어요. 나중에 아내와 함께 그 남자가 일하던 한의원에 찾아가 침을 맞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죠. 그 뒤론 본 적이 없어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바로 그놈이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꼭 자신이 제 아내의 남편이고 뱃속 아이 아빠인 양 말입니다. 전 우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그 둘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아내와 그놈은 긴장한 표정으로 절 따라 나왔죠. 전 외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사납게 물었습니다. 니들 대체 뭐야?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 여보,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무슨 사이냐니. 그런 질문이 어딨어. 이해 알잖아, 당신도. 우린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 좋아하시네. 세상 어떤 친구가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냐? 그것도 유부녀 손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잡고 있냐고. 당신 내 마누라랑 무슨 사이야? 어? 뭔데 우리 집사람 손을 잡고 산부인과까지 같이 와 있냐고. 그들은 제 윽박지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럴수록 더러운 의심에 확신이 생겨 전 더더욱 목에 핏대를 세우며 추궁했습니다. 니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맞지? 니들 지금 친구 아니지? 당신 똑바로 말해봐. 뱃속 그 아이도 저 자식 아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같이 와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여보,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당연히 얘는 당신애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의심은 뱃속 아이가 그놈의 아이일 거라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울부짖자 아내와 그놈은 둘 다 허겁지겁 손을 내줬더군요. 아내는 언성을 높이며 제게 강한 부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딱 그 꼴이잖아. 왜? 내 말이 틀려? 어? 틀려. 여보, 방금 전에 우리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지. 우리 뭐 떳떳하지 못한 거 없어. 내가 당신 말고 누구랑 뭘 하겠어. 내가 오늘 배가 좀 뭉쳤었는데 동호가 마침 쉬는 날이라고 해서 같이 와준 거야. 진짜야. 괜히 애가 잘못됐으면 어쩌나 내가 불안해하니까 동호가 내 손도 잠깐 잡아준 거라고. 당신 날 그렇게 못 믿어? 맞아요,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 성이 걱정돼서 같이 와준 것 뿐이에요. 저도 한의사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니까 직업정신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성이 손 잠깐 잡아준 것 뿐이라고요. 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온 건데 그렇게 의심하시면 서운합니다. 의심할 만한 짓을 한 건 잘못했지만 저희 정말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오해를 한 거라며 억울해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당황과 불안이 깔려 있었죠. 제가 법조계 일을 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전 분명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그들은 계속 억울함을 밀어붙이더라고요. 당신 뱃속 그 애가 내 애 아니면 어쩔 거야, 어? 난 너희 둘 말 도저히 못 믿겠어. 당신 진짜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 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어?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난 당신이 같은 모습을 보였어도 당연히 당신을 믿었을 거야. 형님, 성이 지금 형님 애 품고 있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기 안을 한순간에 더러운 여자로 몰고 갈 수가 있으세요? 저도 이거 형님이 너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힘들어하자 전 우선 추궁하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증거 없는 싸움은 불리할 뿐이라는 걸 오랜 변호사 생활 덕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아내 때문에 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이가 아닐 거라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혹시나 제 아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면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전 우선 억울해하던 아내에게도 사과했죠.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 봐. 그치? 당신도 흥분 좀 가라앉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나 진짜 서운했다. 어? 그래도 나도 잘한 건 없으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줄게. 동호도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다시 당신한테 꼭 전해달라더라. 제가 사과하자 아낸 그제야 활짝 웃더라고요. 그리곤 그 뒤 갑자기 제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기도 하고 부쩍 사랑한다, 고맙다는 표현도 늘더라고요. 자기 딴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제 아내 의심은 더더욱 커져갔죠. 2달 뒤 아내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어요. 하지만 전 이걸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 애가 제 아이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면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고 얼마 안 돼 바로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제 의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던 상태였으니 전 확실히 확인을 해야 했던 거죠. 임성이, 당신 날 이렇게 배신해?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결과는 참담하더라고요. 역시나 아인 제 친자가 아니었거든요. 전 그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아내 얼굴에 결과지를 던져버렸죠. 뭐야, 이게 뭔데 사람 얼굴에 대고 던져? 뭐냐고? 그 애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다. 왜? 역시 그 애, 그 한의사 자식 애였던 거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를 재운 뒤 잠시 한숨 돌리고 있던 아는 결과지를 훑어보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아는 제가 자신에게 사과를 했었으니 친자 검사를 할 거라곤 생각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잠시 두려움에 몸을 떨던 아는 분노로 부들거리던 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뒤늦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딱 한 번 실수였어. 실수? 역시 애 친아빠가 그놈 맞지? 어? 당장 빨리 말 못해? 맞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이혼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만 실수를 해버렸어. 아낸 절 잃을까봐 무서워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시험관을 피하면 어머님이 날 진짜 이혼시킬까봐 너무 무서웠어. 알잖아.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하는 거. 근데 주사는 무섭고 그래서 동호 만나서 고민 상담 좀 했었어. 이혼당할까봐 무서운데 스스로 용기가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러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고민 상담하다가 그놈이랑 선을 넘었다. 이 말이야? 근데 여보,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딱 한 번. 그 뒤론 절대 그런 일 없었어. 근데 하필 그게 딱 임신이 돼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기가 막힌다, 정말. 그러니까 나한테 이혼당할까봐 무서워서 실수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었잖아. 결국 당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실수했다, 이거 아니야? 지금 장난쳐? 어디서 말장난이야? 아낸 그놈과 술을 마시다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넜던 거더군요. 그런 주제에 제 핑계를 대는 모습이 더더욱 가증스러웠습니다. 전 싹싹 빌던 아내에게 울부짖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과하게 스트레스 주신 거?
당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래, 그건 나도 인정해. 그래서 계속 당신한테 사과하고 어머니한테 화냈었어. 그런데도 계속 우리 부모님 뵈러 가겠다고 고집부린 건 당신이었잖아. 물론 힘들고 고민 상담도 하고 싶을 수야 있지만 그래도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당신 눈치 보니까 내 아니고 그놈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게 당신하고는 워낙 계속 임신이 안 됐었으니까. 봐. 그런데도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 애로 둔갑시켜서 키우려고 한 거잖아. 계속 우리 부모님께도 공주 대접받으면서. 당신이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애를 키웠을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낸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절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 와중에 아낸 끝까지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너무 무섭고 당신을 잃기 싫어서 그랬어. 애가 당신 애가 아닌 걸 들키면 당연히 이혼당할 테니까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여보, 나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잘했잖아. 제발 나 버리지 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정말 잘할게. 당신 시키는 건 다 할게. 아니, 난 당신이란 인간 자체가 필요 없어졌어. 그 더러운 자식 핏줄인 저 애도.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끔찍한 면상 내 앞에서 치워. 전 신생하고 산모고 뭐고 도저히 저희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빌기만 하며 나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아직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사람을 힘으로 끌어냈다간 혹시 사고라도 일어날까 싶어 전 결국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며 아내를 데리고 나가달라는 부탁을 드렸죠. 소스라치게 놀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30분도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도착하셨더군요.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기가 막히다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떻게 성이 네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다른 남자일 김서방 애라고 속이고 나왔냐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감히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님을 두고 아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아내의 뺨을 내려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놀라서 엉엉 울던 아내를 향해 고함을 지르셨죠. 뭘 잘했다고 울어?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김서방일 텐데. 내 뻐꾸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기가 막힌 말을 들어보기만 했지. 그게 내 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딸을 정말 잘못 키웠네. 두 분은 제게 사과하며 끝까지 발버둥 치던 아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소란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도 함께 말이죠. 그 뒤 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간남도 탈탈 털어버렸어요. 전 우선 꽤 유명한 그 한의원 원장에게 직접 찾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의사가 그런 비도덕적인 인간인 걸 알면 이 병원 유명세가 독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신뢰가 생명이니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더 교묘의 그놈도 이 병원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아무 죄 없는 이 병원에 피해 끼치기 싫어서 이렇게 원장님을 직접 먼저 찾아뵌 겁니다.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원장실을 벗어나던 절 발견한 그놈의 얼굴은 거의 흑빛이 되었더라고요. 전 그런 그놈에게 환자들 들으라는 듯 대놓고 비아냥댔죠. 요즘 의사들 인성검사부터 해야 돼. 남의 가정 망친 인간이 환자는 얼마나 잘 돌보겠어?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눈치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뒤 그놈은 그 한의원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길길이 날뛰며 절 찾아왔고 전 그놈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주었죠. 너 내가 변호사인 거 잊었구나. 감히 겁도 없이 내 가정을 건드려? 두고 봐. 한동안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 뒤 전 법에서 걸리지 않는 선 안에서 그놈의 신상과 실체를 교묘히 퍼뜨렸습니다. 그놈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그놈은 한동안 다른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전 그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한편 아내는 무슨 자신감인지 끝까지 제게 매달리더군요. 한 번은 겁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으로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부모님 댁에 가 있던 전 눈이 뒤집어진 어머니께서 아내를 응징하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몸 회복도 다 안 된 산모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감히 남의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한 주제에 뭐? 다음엔 진짜 손주 만들어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뭐 이런 뻔뻔한 기집애가 다 있어? 집안도 직업도 아무 볼 것 없는 거. 그래도 착한 거 하나 보고 예뻐해줬더니만 어디서 우리 집안도 농락하려고 들어? 당장 안 꺼져? 셋셀 동안 안 나가면 그땐 딱딱한 얼음을 세례당할 줄 알아. 어머니는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던 아내에게 양동이 가득 든 찬물을 퍼부어 버리시더군요. 결국 아내는 덜덜 떨며 쫓겨나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내는 거의 맨몸으로 제게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이혼하며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냈죠.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뒤 전 제 인생을 구해준 친구에게 전화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됐어. 저번에도 고맙다고 술도 사놓고선 네 속도 속이 아닐 텐데 그만 고마워해도 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 말이 진짜 사람이 무섭다 무서워. 아무튼 다음에 내가 또 술이든 밥이든 살게. 고맙다.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저지만 충격과 상심이 크셨던 부모님이 걱정됐거든요. 저희 세 식구는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그때의 상처를 추슬렀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 저는 전처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던 그 전화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전처의 전화였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우리가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지 않아? 왜 전화했어? 아직도 나한테 화 다 안 풀렸어? 그러지 마. 나 지금 너무 외롭고 처량한 신세란 말이야. 전처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러니까 전처는 저와 이혼한 뒤 상간남과 재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게 그렇게 매달렸던 주제의 말이죠. 그래도 애 친아빠고 어쨌든 나중에 다시 작은 한의원이 취직까지 했으니까 적어도 나랑 애를 책임져 줄 줄 알았어. 근데 그쪽 집에서 날 엄청 반대한 거야. 자기들이 동호개를 어떻게 한의사로 키웠는데 이혼녀가 총각 발목을 잡냐면서 말이야. 아예 날 따로 불러서 양육비 줄 테니까 동호개 옆에서 사라지라고 위협하더라고. 전처 인생을 망친 상간남은 자기 부모의 뜻에 따라 결국 전처를 버려버렸다고 해요. 결국 전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던 거죠. 심지어 장인 장모님과 처제조차도 전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기에 결국 전처는 지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신세한탄을 하며 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당신 엄마 때문 아니야. 당신 엄마가 날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걔랑 그런 실수를 했겠냐고. 우리 어머니도 잘하셨다고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당신 잘못이 없던 게 되진 않아. 끊어. 이제 와서 당신 그 남 탓하는 말 듣고 있을 필요 못 느끼겠으니까. 여보, 잠깐만.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애 당신 애로 받아주면 나 진짜 평생 당신 발밑에 기라면 기면서 살게. 앞으로 내조도 잘하고 제발 부탁해. 나야말로 부탁할게. 난 당신 존재만 떠올려도 끔찍하니까 제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죄 없는 애를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또 한 번 전화하면 그땐 나 법적으로 나갈 거야. 제대로 매운맛 보고 싶으면 또 전화해보던가. 끊어. 저는 그런 전처의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게 벌써 작년의 일이네요.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저와 부모님 가슴에 남은 상처는 많이 옅어졌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 이야기라며 일을 가시지만요. 어머니는 이제 슬슬 제가 재혼해서 새 출발을 하길 바라시는데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상처가 옅어졌다고 한들 사람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으니까요.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에 전 한동안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보단 당분간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려고요. 아마 전처는 모든 사실을 들키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평생 제 자식으로 키울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 당당히 공주 대접까지 받으면서요. 만약 그때 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면 전 지금까지도 뻐꾸기 새끼를 키우고 있었을 테죠. 그렇게 전 그 친구에게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는 제게 이런 위로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너도 그 여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그래도 애가 생기지 않았던 걸 보면 하늘이 널 오히려 도운 거 아니겠냐? 그 말이 제법 그럴싸한 것 같아 전 요즘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더군요. 제 전처를 보면 알 수 있듯 남의 인생을 기만한 사람의 삶은 결국 순탄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려고 해도 결코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는 법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선 제 전처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 앞에 서는 일이 없으시길, 아무리 순간의 실수라 해도 그 강을 기어이 건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